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의 패러다임과 건강한 삶, 미래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제후위부에 근무하는 배천지입니다. 먼저 A형 질병 안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A형부터 G형까지 6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간염은 A형하고 B형입니다. 사실 A형 간염을 알기 위해서는 B형 간염도 알아야 되는데요. A형 간염과 B형 간염 둘 다 만성 간염입니다. 6개월 이상 오랫동안 간세포에 남아있으면서 간세포를 조금씩 파괴하는데요. A형 간염은 성질이 급해서 간세포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손상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C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은 오래된 주사바늘, 피부를 뚫는 행위, 문신, 침술, 피어싱 등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환자의 정액, 뼈, 질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되는데요. 그 비율은 5%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전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C형 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고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급성 C형 간염 환자들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HIV입니다. 최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여 명 이상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환자들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1191명의 HIV 감염된 환자들이 신고되었습니다. 이 중에 20대가 가장 많고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는 290명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자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하고요.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수년에 지나면서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 저하로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나타나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를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독감입니다. 지금 많은 독감 때문에 후유증으로 많은 이슈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주로 겨울에 A형 독감이 유행하고 봄철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A형 독감과 함께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A형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B형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감기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겨울철 공기의 습도가 여름철보다 10도에서 20도 낮고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 또한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에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독감이나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다음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식중독 37,345명 중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5,528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또한 예방법은 손을 잘 씻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간 가열하고 100도에서 1분간 가열하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다음은 댕기열입니다. 댕기열은 2019년 6월 말 현재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7일 기준으로 라오스는 4,216명이 발생했고 캄보디아는 9,000명, 말레이시아는 6만 400명, 베트남도 6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7월에 주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해외여행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흡연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흡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코틴은 체내에 약 2시간 정도 지나면 체내에 있는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통상 2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호흡곤란과 기침이 간혹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되면 호흡곤란이 심해집니다. 말기에는 심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아입니다.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증상은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 등의 감기 유사 증상을 나타냅니다. 예방에는 물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억 1천만 건의 말라리아가 발생해서 44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라리아 발생 지역을 여행했거나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말라리아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국번 없이 1339번으로 문의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증상은 다양한 피부 병변과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는 것과 오한, 발열증의 전신 증상과 설사, 복통, 구토, 하지 통증이 동반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의한 사망률은 40%에서 5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예방으로는 어패류 보관 시 마이너스 5도씨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고 60도씨 이상의 열에 가열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증열성 혈소판 증후군입니다. 살인진드기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데요. 이 증후군은 바이러스 예방 백신도 없고 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능 정상, 두통, 근육통,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1주에서 2주 정도고 야외 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6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74명이 사망했고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 뇌염입니다.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지 모기에 물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입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4개의 모기에 물린 사람은 95%는 무증상으로 간혹 열이 나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5%가 주의해야 합니다. 발열 5일에서 10일경에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생사가 발병 약 1주 전후로 결정됩니다.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열도 떨어지고 다른 증상도 좋아지는데요.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 겨울철 등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총 7,097건의 등산 사고가 발생해서 114명이 사망했습니다. 월 평균 9.5명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1년 동안 5,16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월 평균 430명이 부상당했고 실종자도 1년에 9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산 시에는 비상시를 꼭 대비해야겠습니다. 겨울 산행에는 특히 혼자서 산행하는 것보다는 최소 2, 3명 이상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노면이 눈으로 식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생겼을 때는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빙판길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한 겨울철 블랙아이스에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늦 가을부터 겨울에 저온 화상을 입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온 화상을 많이 입는데요. 겨울철에는 저온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저온 화상은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통상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에 의해서 또 핫팩에 의해서 저온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저온 화상은 40도에서 50도 이상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피부가 손상되어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저온 화상 예방에는 체온과 가까운 37도로 유지하고요.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매트 위에 이불을 깔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화재는 꾸준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44,10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325명이 사망했고 1,856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3,638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체 44만 천여 건 중에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12만 4천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화재 건수의 28%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은 2000ml입니다. 봉지라면 하나가 함유하고 있는 나트륨이 1790mg이기 때문에 봉지라면 하나만 먹어도 1일 나트륨 섭취량을 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인들은 1일 한 4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30세에서 40대부터 나트륨을 섭취하는 걸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심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은 30대와 40대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 중에 심뇌혈관 질환이 24%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금연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간접 흡연자 89만 명을 포함해서 한 7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0만 명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연간 약 6조 계피의 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26만 7천여 명 중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8천여 명입니다. 약 22%에 달합니다. 금연하기 위해서 각종 금연 방법들이 있는데 화면에 나온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마스크의 심한 구김이 없는 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마스크가 심하게 파손되거나 구겨진 경우나 육안으로 오염이 되었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버리시면 됩니다. 마스크 사용 중간중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스크를 출근할 때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잠시 둘 때는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귀에 거는 부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크기가 미세먼지고요.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입니다. 매우 작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실외 대기 오염으로 연간 3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실내 대기 오염으로는 35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미세먼지는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이 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나리와 미역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에 좋고요. 또 하나
귤과 배도 미세먼지에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이나 음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근 경색과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장 가깝고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적당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입니다. 다음은 자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매년 1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자살자 수가 많은 연령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자살자인 1만 2,463명 중에 50대가 2,56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요 자살 동기는 10세에서 30세까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고요. 31세에서 50세까지는 경제적 어려움, 51세에서 60세까지는 정신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주요 자살 원인입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견디고 있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희망의 전화 129번 등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또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유해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어서 중독을 초기에 알리기 힘듭니다. 일산화탄소가 폐에 들어가게 되면 체내의 산소 운반을 막습니다. 처음엔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중독되면 구역질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며 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가스 중독으로 의심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사고입니다. 매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24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총 1,445명이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매년 연평균 교통사고로 1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로 총 597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도 익사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사사고로 6년간 20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추락으로 186명, 화재사고로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망사고 관련해서 치명적인 손상 부위는 머리입니다. 어린이들의 헬멧을 포함해서 어린이 보호장구의 착용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전사고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 대책입니다. 어린이들의 보호 창구 착용은 착용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특히 익수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개년간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 익수 환자가 77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서 대부분 행동을 하고 또한 어린이들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수영장이나 물놀이를 갈 때는 특히 이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안전사고입니다. 2017년 자전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 5,330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5,3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운전 부주의가 3,239건으로 61%를 차지했고 충돌과 추돌이 1,304건으로 24%, 안전수칙 불이행이 710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핸드폰은 자전거 사용 시에 이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입니다. 가뭄은 물 공급이 부족한 시기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가뭄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지속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을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세척, 세수, 샤워시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해서 흘러보내는 물을 아끼는 등 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강풍입니다. 강풍은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입니다. 주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하기 전에 강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대비할 분야들이 있는데요. 강풍으로 간판, 조립식 지붕,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시료기 등의 옥외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도로변 가락수가 쓰러질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뿐만 아니고 겨울철에 강풍이 불 때도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많은 문제들이 현재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후변화 요인은 자연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요. 자연적 요인은 태양에너지의 변화, 화산 폭발에 의한 변화, 공정궤도와 자전축의 변화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되고 산림이 파괴되는 등 자연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땀, 빠른 맥박 및 호흡, 두통, 오심, 피로감, 근육 경련 등이 있습니다. 2018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온열 질환자 4,501명이 발생해서 그 중에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열탈진은 일명 일사병이라고도 합니다. 열탈진은 강한 햇빛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염분과 수분이 적절히 보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폭염특보를 발령했을 때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차 내에는 절대 아이나 애완동물을 두지 말고 헐겁고 가벼운 밝은 옷을 입는 등의 온열 질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입니다. 태풍은 저희도 해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5월 15일부터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영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초속 25m 이상에서 33m 미만일 때는 중급 태풍, 그리고 33m 이상에서 44m 미만일 때는 강한 태풍, 44m 이상에서 54 미만까지는 매우 강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54m 이상을 초강력 태풍으로 재분류해
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는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휴대폰이나 방송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2차 피해 등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폭염입니다. 폭염이는 일반적으로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폭설입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폭설로 인한 피해와 대설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폭설은 단시간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말하고요. 대설은 장시간 동안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자가용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앞 골목 등에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약자 및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요. 겨울철에는 차량 연료가 충분히 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담요를 준비하고 장거리 운행 시에 열량이 풍부한 간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의류, 옷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